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 오늘도 제철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리는 조금 맛이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환율. 예. 오, 환율. 지금 1,300원대로 돌입을 했어요. 네. 예. 뭐 언제 1,300원을 찍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랜만에 1,300원대가 됐는데 계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한 6개월 만에 1,300원대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12월 3일 예. 비상계엄 이후로 우리 환율이 폭등했는데 네. 급등했는데 지금 다시 그러면은 좀 안정세를 찾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동안 사실은 역대급 고환율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일단 환율 밴드 자체가 내려오는 것은 일단은 좋은 현상이다. 일단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내려오면 다 좋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최근에 내려오는 거는 이 변동폭이 이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또 급변동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또 확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 장 한때 1,391원 뭐 이렇게 찍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일단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25원, 위로 25원 해서 하루 하루예요? 폭이 48원이 난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1,300원대가 내려왔다. 요것만 아시는 분들은 예. 그나마 조금씩 예전 고환율이 청산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실 수 있는데 환을 기본으로 거래해야 되는 수출입이 많은 기업들이나 회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정도 변동성이면요 사실은 거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거래를 잘못한 아침에 했느냐 저녁에 했느냐에 따라서 환차손이 어마어마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 거의 손 놓고 거래가 안 되는 지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거 그것도 또한 위험한 신호다.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예.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일부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이 그만두니까 환율이 안정됐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뭐 그것 때문일 것 같지는 않고요 보니까. 예. 사실 이제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가 무자르듯이 딱 딸려지지는 않고요. 늘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뭐 이번 환율 급변동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내 정치 이슈보다는 대외적인 이슈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바탕이 되는 현상은 뭐냐면 미중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대결 일로로만 악화 일로로만 사실은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래도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예.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소위 말하는 셀 아메리카 이래가지고 계속 약달러만 되고 있고 미국 관련한 자산들이 탈출하기만 했는데 어느 정도 멈출 수도 있다라는 쉼표가 좀 찍히는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가 일단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 그리고 아시아 각국과의 협상에서 단골 메뉴를 이번에 꼭 넣어 있는 의제가 뭐냐면 마지막에는 환율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아시아나 중국 쪽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예.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순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진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관세를 높이든 뭐 무역 관련한 역조를 어떻게 해소하든 이런 다양한 대책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제를 미국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미국 입장에서 상대 통화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출이 쉬웠던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약간 상대 통화의 절상, 예. 환율로 치면 인하 이거를 꼭 요구한다라는 게 단골 메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기본적인 두 현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통화가 이제는 그동안의 고환율 구간에서 어느 정도로 인하되는 절상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선반영하고 우선 배팅하는 그런 세력들은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선반영하는 배팅 수요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밴드를 낮추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최근에 일어난 급변동 엄청난 변동성을 또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현재 주목받는 게 대만에서의 사례가 이제 아시아 통화에 급변동을 이끌었다라고 이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만 환율 이게 네.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일단 대만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대만은 환율의 이 변동이 작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예. 1년 통틀어서 뭐 한 4~5% 변동될까 싶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이 우리 연휴 기간에 이틀 사이에 9%가 급락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1년을 다 지나도 도달하지 못하는 변동폭을 이틀 만에 이뤄냈으니까 그야말로 급락이죠. 폭락을 했습니다. 환율이. 그러니까 급락이 했다라는 거는 대만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화폐 가치가 올라갔고 올라갔다라는 예, 환율이 환율이 폭락했습니다. 떨어졌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건가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아시아 전체가 미국과 함께 겪는 이 현상 중에서 대만이 가장 먼저 트리거가 당겨졌어요. 뭐냐? 대만과 미국의 협상 중에 이게 루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당국이 마지막에 부인했거든요. 뭐냐면 여러 가지 무역 역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이 요구한 환율 정책을 대만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순식간에 시장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늘 먼저 움직이는 시장 쪽에서 움직여서 이제 드디어 대만의 환율 절상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합시간에 퍼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약달러를 용인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지금 저쪽에서 환율 가지고 지금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하니까 사실 그동안의 미국의 입장은 강달러가 여러 정권에 걸쳐서 이어졌는데 지금 네. 약달러로 가겠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 뭐 대만의 화폐 가치, 예.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다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환율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고 예상했다. 조금씩 선베팅이 있었는데 이제 급격한 변동의 첫 번째 총알 트리거가 대만에서 당겨졌는데 우리가 우려만 했었는데 예. 대만에서는 진짜로 미 대만이 그런 식의 환율 정책을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들짝 놀란 시장이 쉽게 말하면 이제 미 달러를 버리고 이제 대만 달러를 급속하게 이제 막 사면서 환율의 급변동을 대만에서 이틀간 이뤄냈어요. 예.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주로 누가 했나 봤더니 대만의 손해보험사가 큰 손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고객들한테는 조금씩 이제 뭐 이런 말씀 좀 적습니다. 작은 돈, 푼돈 이런 게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사라는 게. 예. 그리고 모아놓으면 큰 돈이 되거든요. 근데 보험사들은 그 큰 돈을 사실은 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만이 시장이 작다 보니까 대만 큰 보험사들이 대만 내에서 운용하지 않고 주로 미국에 투자합니다. 국채 특히 많이 투자해 놨거든요. 그런데 대만은 환율 변동폭이 적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달러로 바꾸나 내일 바꾸나 별 환차선이 발생하지 않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산의 대부분 약 한 절반 가까이를 환해지 없이 미국에 투자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이제 갑자기 대만 달러가 강세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버려두면 계속 환차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미국 달러로 산 제품들은 그러니까 그 금융 상품들은 빨리 팔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앉은 자리에서 손해가 될 거 아닙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그렇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요 손보사가 시장에 투매를 던졌다라는 게 분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손들이 던지니까 예. 급속하게 달러가 떨어진 더 거죠. 떨어지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구경하다 보니까 대만에서 저런 일이 누군가 트리거를 당기기만 하면 폭락하는구나. 이걸 이제 관측이 되다 보니까 아시아 화폐가 전반적으로 대만을 반면교사 삼아서 동반에서 선베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반 하락을 하는 사태가 지난주에 계속 일어났었고요.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갈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만보다 우리가 환시장이 크고 나라 규모가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50원씩 변동폭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만의 변동폭이 대만의 반면교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 한 가지 요소를 이제 더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게 뭐냐면 대만이 이제 환해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만의 큰 손들이 직접 미국과 대만 통화를 직접 환해지하기에는 역시 대만 통화의 이 볼륨이 작습니다. 예. 그래서 대만 큰 손들이 어떤 식으로 환해지를 하냐면 우리나라를 거쳐서 환해지를 합니다. 한국을 거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프록시 전략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원을 대만 달러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달러와의 거래, 이른바 역의 선물 거래라고 하는데 예. 그걸 대만에 직접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 달러하고 한국 원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예. 미국 달러와의 거래를 대만 미국 거래가 아니라 한국 미국 거래를 통해서 거꾸로 달러의 위험성을 해지하는 방법. 물량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거래한 물량도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오히려 수수료가 좀 나가더라도 물량이 커버되기 때문에 해지 전략을 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원을 통해서 하는 전략을 대만이 많이 취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가 대만의 급락을 부를 때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미 달러 투매가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예. 거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동기화된 물량이 있다 쳐도 우리 시장에 비하면 미미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동반 급락을 했느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트리거가 당겨지니까 시장이 폭락으로 이제 대응했던 것처럼 우리는 폭락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장도 역시 그런 비슷한 그라운드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든지 선배팅한 거 아니야? 누가 먼저 던졌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원선물 이런 쪽에서 영향을 주다 보면 이제 동반해서 급변동이 일어나는 출렁거림의 파고가 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예전에 97년, 98년 외환위기 때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막 치솟으면서 사실은 감당이 안 되고 우리가 네. 외환 보유고가 좀 적어가지고 이제 외환위기가 왔다라고 하면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막 떨어지는 게. 네. 환율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너무 고환율을 쭉 구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보다는 밴드 자체가 하향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좋은데 변동폭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대만도 진정이 되고 하다 보면 변동폭 자체는 역시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면 대만이 왜 이렇게 내려갔는가? 결국 미국의 환율 조정 압박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결국에는 지금 사실은 2+2 회담에서 원래는 환율 의제가 없었는데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의제로 삼아주고 왔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계속 환율도 이제는 논의될 겁니다. 논의의 끝은 환율 관련해서 미국의 압박이 없던 시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미국이 100% 만족하던 덜 만족하던 미국의 압박 속에서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뭐냐? 지금 밴드보다는 원화 강세 구간 내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전략을 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예.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환율이 높았을 때 힘들었던 건 예를 들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외국에 송금해야 될 때 어려웠습니다만은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원래 시장에 맡겨졌던 것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환율이 강세로 이제 조정이 된다면 이거는 수출 기업한테는 장기적인 리스크죠. 늘 수출 경쟁력을 고민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원가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 핸디캡을 안고 있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또 한편으로 한국 경제에 약간의 뭐랄까요 숙제거리가 던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호재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경제 어렵네요. 네. 예,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이제 중국하고 관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해버리면서 네. 그거를 이제 상쇄해 버리니까 그거에 교훈을 얻어서 지금 네. 이렇게 좀 뭐 미국은 또 약달러로 좀 강하게 좀 밀어붙이는 거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 통화는 중국이 버텨주면 중국과의 이 동기화 효과 때문에 같이 버텨지는 효과가 좀 있는데 만약에 미중 회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밑에서 뭔가 타결이 된다면 중국도 어느 정도 환율 절상에 합의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아시아의 큰 통화가 무너지면 나머지 통화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것도 역시 연쇄 효과의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 한국의 어떤 원전 경쟁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고 했는데 뭐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도장 찍으러 갔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도장 찍으러 갔는데 지금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프랑스 그 기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게 무산됐어요? 중단됐어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우선 협상자 지위에 있었거든요. 이제 본계약을 남겨놓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본계약이 현지 시간으로 5월 7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어저께입니다. 예. 본계약을 하러 우리 장관 둘 사장단들이 대규모로 출국을 했는데 막상 비행기에서 내려서 보니까 계약이 연기가 됐다, 금지가 됐다 이런 발표를 황당하게 좀 받아들인 상황인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사실은 프랑스가 우리한테 이제 밀려서 입찰이 안 된 이후로 체코 당국에 2번 정도 계속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때는 체코 정부입니다. 반독점기, 우리 지금 공정위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이의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끈질기게 이번에 이의 제기한 데는 어디냐? 법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과 체코의 본계약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프랑스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
그러니 본안 소송이 갈 건데 본안 소송을 앞두고 본계약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가처분을 넣었고 이번에 그 가처분이 인용이 된 겁니다. 그건 뭐냐? 본계약으로 적어도 그러니까 본안 소송으로 따져볼 만할 정도의 이익은 있다. 라고 법원이 받아들인 거 아니냐. 예. 일단 그렇게 보고요. 프랑스는 그럼 법원에다가 무엇을 주장했는가. 이게 핵심인데 첫 번째는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저가 덤핑 공세로 계약을 따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포장하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용어는 이거예요. 실현 불가능한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너무 낮게 들어왔으니까 네. 이거는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사기친 거다. 거의 이렇게 그렇죠. 지금 보는 거네요. 이건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게 하나 조건이고 둘째는 고정값으로 한국이 수주했다. 어떤 식으로든 공사하다 보면 공기 지연도 있을 수 있고 예. 돌발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자재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예 반영되지 않는 고정값으로 지금 고정됐다.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가격. 자, 두 번째 그것도 움직일 수 없는 가격. 예.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게 말이 되려면 사기이거나 그러니까 체코 정부 당신들 사기당하는 겁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가 뒤에서 저가 수주를 백업해 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건 뭐냐? 프랑스도 사실은 프랑스 정부가 입찰한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한전 같은 거죠. 프랑스 전력공사가 입찰한 거고 예. 우리도 한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사업 당사자가 입찰을 한 건데 이건 정부가 뒤에서 백업을 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불공정이다. 아,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결국에는 다 저가 논쟁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예전에 네. 체코 원전 우리가 이제 한수원이 MOU 선정되고 이랬을 때도 이 저가 논쟁은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는 그렇습니다. 했어요. 너무 네. 싸게 들어간 거 맞습니다. 아니냐. 근데 네. 아니다. 네. 원래 K 원전이 가격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빨리 짓는 걸로 유명하다. 네. 다른 나라 20년 걸릴 때 우리는 10년이면 짓는다. 막 네. 이런 뭐 논쟁들이 있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걸 아예 이제 소송으로 이렇게 걸어버린 거는 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례적이네요. 그동안 저가 논쟁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는데 음. 그건 그야말로 비판이거나 논쟁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법적 문제, 외교적 문제, 객관적 문제로 이 문제가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이걸 법원을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 되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이제 스테이지가 옮겨졌다 이렇게 봐야 어떻게 되겠죠. 입증해요, 근데 이거를?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한번 이제 그동안 일어났던 저가 논쟁을 사실 돌아보자면 크게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우리 원전을 우리 땅에서 지으면 한 7조면 짓는데 이번에 11조, 12조에 짓겠다는 거거든요. 체코에다가. 예. 근데 이제 유럽에서 그동안 지어졌던 원전을 유럽 사람들은 얼마 내고 지었나 봤더니 핀란드에서는 21조를 이제 최근 사례입니다. 21조를 한 기를 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야 벌써 한국 가격보다 2배인데 이거 말이 되느냐. 그리고 핀란드 원전을 지었던 업체는 파산했어요. 이 가격에 짓고도 너무 비싸서 적어서. 근데 영국에서는 32조가 들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11조 12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영국 거고요. 원전은 아마 도시바가 예전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예, 일본 기업이 좀 복잡한 사연은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런 얘기고 또 이제 세계 원자력 협회가 갖고 있는 각국의 추산 단가를 보더라도 현재 한국 입찰 가격은 약 5년 전 가격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고요. 또 우리가 현지 업체의 약 60% 정도 일감을 내려놓기로 한 계약이 이번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업체들을 체코 업체죠. 체코 업체를 쓰는 써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마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계약이다라는 이제 비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전 세계 원전의 평균 36개월 정도의 공기 지연, 117%의 돌발 비용. 이게 평균치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 맞는 지적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면 저가 논쟁에 관해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 또는 이제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입증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달랐는데 일부에서는 이거 지금 손해 볼 수도 있다. 네. 솔직히 그냥 이번 기회에 계약 안 하고 손 털고 나오자라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좀 센 다양한 주장도 있고 네. 아니다. 어쨌든 우리 K 원전의 가격 경쟁력은 있고 이번에 우리의 기술력을 만방에 보여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들 다르더라고요. 한편으로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면요. 프랑스도 이 일을 얘기했지만 이번에 떨어졌던 미국도 이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도 별도의 합의를 한 게 있어요. 그 합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공식 확인은 아닙니다만 네. 언론 보도나 국회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앞으로 유럽에 한국은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럽 대륙은 미국에게 맡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요, 방금 그 비판, 우리가 이번에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교두보를 삼아서 유럽 진출하기 위해서 저가를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반론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국과 합의한 거에 따르면 이번에 저가로 수주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나라 국가를 통해서 유럽 수주를 통해서 이익을 벌충할 길이 없어진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정부가 바뀌고 나서 합의를 파기하거나 계약을 다시 두드려 봐야 된다. 이런 지금 재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SK텔레콤 지금 유심 정보 유출 지금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금지 행정명령이 지금 내려진 상황이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8,300억 원 증발이 됐는데 지금 네. 어떻게 되나요? 위약금 면제 특히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고객은 유심을 교체해야 일단 안심을 하는데 유심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유심보호 프로그램을 가입하라고 했지만 그것도 인터넷 접근성이 좀 약한 분들은 하기 어렵거나 또 전원이 꺼지거나 해외여행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되더라도 100% 이론상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나 탈퇴할래. 이건 당신의 귀책이야 라는 고객들이 많은데 왜 탈퇴가 안 되냐. 위약금이라는 걸로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SKT 측의 귀책을 인정한다면 위약금을 풀어줘라 라는 요구가 많은데 국회에 나와서 SK 사장도 그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았고요. 어저께는 SKT 최태원 회장이 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날리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위약금 면제에 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이사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뚝이 무너져가지고 대규모 이탈이 될까봐 지금 겁내는 거죠? 바로 그렇고요. 예. 사실은 SKT가 올해 갖고 있던 현금 보유가 1조 한 1,800억 정도인데 그걸 쓰려고 하는 그 다양한 현금 용처가 있는데 또 앞으로 이제 유심 교체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태로 다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충격을 흡수 가능한데 이건 뭐냐. 고객이 매달 사용료를 지금처럼 납부해준다는 전제에 가능한데 여기 뚝이 터지면 모든 재무적 충격이 이제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으려고 하는 SKT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좀 소비자들이 피해본 거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철경제 박시동 정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